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용만 한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4분 오열됐습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입니다. 명분 없이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 이합집산한 정당의 숙명인 듯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 사태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작가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대담은 진행자가 따로 없이 두 사람이 편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됐는데요. 네. 저도 이 작가님을 이렇게 빨리 다시 부를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뭐 저번 주에 반응이 좋았나 보죠. 예민한 문제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예, 그 현역 정치인들이 지금 상당히 이 예민한 이슈를 논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작가님 오늘 다시 불러서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일단 야당이 참패한 원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많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그 후유증이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이 기자님도 방금 예상한 것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패배하면 문재인 흔들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죽을 각오로 선거 임한다고 했었는데 과연 그런 각오 있었느냐가 첫 번째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첫 번째 문재인 의원의 리더십을 가늠할 수 있는 그거였었죠. 근데 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천을 전략으로 하든 경선으로 하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어쨌든 문재인 대표 흔들기는 당내에서 당연히 이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선거 전이니까 잠복해 있다가 결과가 지는 걸로 나오니까 이제 완전 폭풍처럼 와가지고 4분 오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 의원의 어떤 리더십, 이것은 그러니까 이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모든 정치 전문가들이 지면은 문재인 흔들기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단 말이죠. 문 대표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으면 도대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지금 이렇게 흔들게 하는 데서 계속 화합만 외쳐가지고 이게 될 것인지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처를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방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 사실은 이번 4.29 재보궐선거 이전부터 야당이 이기기 쉽지 않은 선거다라는 예측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 체제로 다음 총선을 가는 게 맞다라고 또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태가 처음 불거진 거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최고위원 자리에서 문 대표하고 책임을 지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습되는 거 했는데 또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발끈해서 거기에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거기서 얘기 안 했으면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주승용이 또 그 말을 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 말을 받아줘야 되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주승용 의원이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내려가고, 문 대표가 수습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사과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결국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직접 본인이 내려갔어요. 그거는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승용 의원이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복귀는 안 하겠다. 뭐 그건 본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내분이 가라앉나 싶었는데 갑자기 김한길 전 대표가
문 대표 보고 사퇴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이게 다시 불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분당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문 대표가 사퇴를 안 하면 앞으로 다음 총선까지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사실 김한길 대표가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면서 봉합된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 의원 중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문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한 판국에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조경태 의원이나 사실은 뭐 다른 의원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김영한 의원이라든가 정대철 의원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문재인 공격할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 라디오 나가죠, 종편 나가죠, 다 나가서 뭐 합니까? 문 대표만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하냐고 말이지. 그러면 그건 해당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김한길 대표 체제 때, 또 김한길 대표 체제 이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 때도 지금 조경태 의원이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고 해당 행위라고 이게 제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심각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처음부터 야당이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라는 게 예측이 됐고 또 선거 지역이 4곳밖에 안 되거든요. 재보궐선거. 그 4곳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졌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그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표도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 대표에게 이번 재보궐선거에 책임졌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수립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선거 한번 그것도 겨우 그 국회의원 4지역의 선거에서 졌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당장 네가 나가라라고 하는 게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뽑기까지 2달 정도가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 선거운동을 한 2달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다시 또 지도체제를 수립해야 된다는 건지 이제 그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정대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나간다라고 해서 뭐 당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죠. 근데 그러자면은 또 한 뭐 2개월 이상 또 2개월이 뭡니까 사실 전당대회 그 선거운동 기간만 2개월이고 뭐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하면 이게 훨씬 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 총선 앞두고서 새로운 지도부를 수립하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온당한 흔들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의아심이 그렇죠. 제기. 예. 그게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무리한 흔들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고 또 문 대표가 물러났을 때 과연 대안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잠룡 후보군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시면 문재인 대표를 제외하고는 다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언론에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정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중립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기여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 대선 직전까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저쪽에는 뭐 김무성 대표라든가 뭐 다른 여러 후보군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입장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 대표가 계속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고 다음 총선까지 가면 그때 가서 혹시 뭐 또 경선을 통해 가지고 다음 뭐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그러면 그건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문 대표 본인께 그대로 다음 후보한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문 대표가 안 되더라도 후보가. 근데 그걸 지금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렇게 무리한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뭐 공천권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흔들기를 이 시점에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둘러싸고 사전에 지금 정지 작업을 하는 차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싸움의 양상이 이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게 좀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이 뭐 분당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그 문재인 대표로서도 사실은 정청래 의원의 어떤 사과 발언 그리고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수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건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예, 수습 방안은 뭐 그런 정도로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문 대표로서 뭔가 이게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 대표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런 행동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분당 얘기까지 방금 말씀하신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 깨고 나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거예요.
일단 그 분당 문제는 그렇게 보세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공천권이라 얘기했는데 어디는 이게 공천이겠습니까? 호남 지역 공천권이에요. 결국은. 뭐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새정치연합 깃발을 달면 호남에서는 아주 쉽게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 분당을 하더라도 서울이나 뭐 여타 지역구보다는 결국 호남 싸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분당을 내서 호남 신당을 만들어서 제1야당이 새정치연합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깨겠다 나가겠다 말만 하고 실을 쳐는 절대 못할 것이다. 그걸 문 대표가 깨닫는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 너무 무사안일하게 나 화합 괜찮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끊임없이 흔들림을 더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도 이 분당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소위 이제 비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당을 해서 나가더라도 일단 새로운 그 당을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걸출한 얼굴 마담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그 세가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분당도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분당에 관계해서. 근데 일반 국민들 절반 이상은 호남 신당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호남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야권 지지자를 상대로 여론조사하면 거의 70% 나옵니다. 호남 신당 반대한다는 게. 결국은 제1야당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문 대표가 호남에서 실망한 점이 있고 그들에게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호남 신당을 그러니까 야권 분열을 만든 사람들 과연 찍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호남 신당이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거고 지금 분당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표 흔들어서 내려보내야 다음 공천권을 우리가 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뭐 보면 우리 지금 종편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흔들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편은 사실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것이고 오히려 자기들이 내년 내후년 대선을 이기려면 문재인이 정말 약한 후보라면 그냥 냅두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왜 종편에서 흔들어서 자꾸 내보내려고 그러느냐. 결국은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종편에서 혹은 보수 언론에서 혹은 새누리당에서 조장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친노, 비노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제는 친노와 호남까지 가르는 그런 EJ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게 저쪽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이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새정치연합의 친노가 다 장악하고 있다. 개파주의에 매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김한길, 조경태 씨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0명의 국회의원이 넘는 숫자를 새정치연합이 가지고 있는데 친노가 최대 개파면 한 국회의원 40명쯤 이상은 돼야 되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럼 40명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보세요.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10명도 말 못할 겁니다. 그래놓고는 개파 분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도 친노 인사라고 낙인 찍혔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박지원 보고 친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리할 때 친노다, 범친노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새정치연합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개파 갈등의 문제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경계 자체도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어디까지가 친노고 어디까지가 비노인지 그 경계도 애매하고 또 친노와 비노 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노선이나 이념적인 측면에 있어서 과연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약간 불분명한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 개파 갈등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뭐 정책적인 차이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개파 갈등이라는 게 순전히 방금 말씀하신 공천권이라든지 그 사람을 둘러싼 갈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갈등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결국은 공천권이고 결국은 내 지역구 지키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지키기라고 하는 것이죠. 2012년 대선 때 새정치연합,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 또 국회의원 자리 지키려면 집권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상은. 우리 뭐 김대중 대통령 집권하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그 다음 총선 뭐 더 막 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평생 야당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국회의원 지키기는 훨씬 좋은 것이죠. 뭐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그런 뭐 음모론과 비슷한 것도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노선 차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파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결국은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내년 총선을 이기고 2017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이 미워도 일단은 이 체제로 가서 내년 총선까지 가봐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3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 임기라는 게 남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뽑힌 사람인데 달랑 4개 선거 보궐선거 그것도 야권의 무덤이라고 하는 졌다고 해서 나가라. 그럼 앞으로 누가 당대표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어때요? 요즘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번 기회에 아예 그 야권을 재편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또 실제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굉장히 조경태 의원 같이 상당히 좀 그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쪽으로 오면은 상당히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그 의원들도 있고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물론 뭐 지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부터 약간 보면 합리적인 중도 성향에 가까운 의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번 기회에 좀 이걸 서로 정책적으로나 어떤 이념적으로나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체 모여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존에 자유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금도 있죠. 존재는 하는데 굉장히 소수당인데 원래는 노동당 대 보수당, 보수당 대 자유당 이런 양당 구조를 유지하다가 자유당이 붕괴를 하면서 그 자리에 사실 이제 노동당이 들어가서 지금과 같은 진보와 보수 체제 뭐 이런 형식을 갖추게 된 건데 우리나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 뭐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보수 정당에 오히려 가까운데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으로서 이미 자리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른 좀 진보적인 정당들과 함께 뭐 다시 재편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지금 현재 정당 체계를 바꿔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일각에서 제기가 본인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비노 측에서 자기들 나가겠다라고 또 압박을 하잖아요. 그럼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나가라고 문재인 대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돼서 실제로 나간다라면 지금 압박을 하는 인사들이 되게 이제 좀 보면은 성향상 보수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준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좀 더 충원을 한다든지 이래서 다시 한번 새정치 뭐 야당을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삼을 수도 있을 그렇죠. 않을까 지금 싶어요.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을 보십시오. 연합 아닙니까? 그렇죠. 연합, 당명부터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사상으로 뭉친 정당이 아니고 오히려 새누리당은 그런 면에 보면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 이득으로 뭉친 집단인 거. 그래서 저쪽은 분열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어려울 때 단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잡탕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새누리로 뭉친 잡탕정당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말 이념과 사상으로 뭉친 집단이 가장 좋은 정치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 집권하고 이렇게 맞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그렇게 해체 모여해서 다시 모이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정당이 쪼개져도 결국은 총선 직전 혹은 대선 직전에는 합칠 것이다. 그래야 이기겠죠. 그렇게 봅니다만 지금 뭐 이 기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뭐 1로 3김 시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로 3김 시대도 뭐 야권이 뭐 하나의 정당이 뭐 국회의원이 많았던 게 아니고 3김이 나눠먹은 거죠. 그래서 민정당을 굉장히 눌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문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서 문 대표가 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끌고 나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뭐 안 되는 거고 나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가라 그러면 당을 와해시키고 이렇게 자꾸 분당을 하려는 이런 말 하지 말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이렇게 꼭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 점에서는 사실은 YS나 DJ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러니까 YSDJ도 여러 차례 당을 깨고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것도 내부 흔들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양김마저도 그 내부 흔들림을 견디지 못했는데 지금 문 대표의 성정상 이런 흔들기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당은 계속해서 4분 5열되고 반사 이익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통령 지지율과 김무성 대표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다음 대권에 누가 될 것인가? 야권에서는 인물이 많았거든요. 많이 거론됐었는데 여권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뭐 한 자리 숫자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를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지속되면 2017년 대선도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정말 문 대표가 확실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겠죠. 저랑 그 어떤 해결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생각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에 우리가 지금 그 뭐 입을 맞추고 온 건 전혀 아닌데 그 분당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85년도에 신민당이 등장을 해서 2.12 총선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신민당이 상당한 승리를 거둬서 이제 제1야당으로 급부상을 하는데 그 이후에 통일민주당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통일민주당을 만들게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당 대표가 그 당시에 이민우 총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김이 뛰쳐나가가지고 새로운 당, 통일민주당을 그 당시에 만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선례로 보더라도 지금과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정쩡하게 여러 세력들이 이렇게 합쳐 있으면서 늘 계파 갈등, 고질적인 이 싸움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원하는 사람은 나가라는 정도로 해서 새롭게 당을 한번 정비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분당을 하면 호남신당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호남신당은 다시 한번 지역주의로 회귀인 거고 우리 정치를 30년 뒤로 빠꾸시키는 건데 그거를 과연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치 쪽 층이 좀 연령이 높다고 하는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받아들일까 이런 게 있고요.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호남 신당 간판 달고 부산 출마할 겁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서 그 지역구에 새정치연합의 후보를 한 명 낸다. 그럼 무소속으로서 새누리당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조경태 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려도 안 나간다니까요. 안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흔들기만 하는 것이죠. 그 호남 신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호남 신당이라고 지금 자꾸 그 당내 비노 인사들이 흔히 뭐 속칭 비노 인사들이 나가서 새로 창당을 한다면 이게 호남 신당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꼭 호남 신당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계속 공천 문제 때문에 지금 저렇게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 대표가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좀 대폭 불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총선이나 대선에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면 항상 총선에서 쇄신, 물갈이는 호남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60% 이상의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의 이제 호남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차피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차피 당내에서 또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그 갈등이 불거졌을 때 여기에서 깨끗하게 서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반복적이지만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결단력보다는 문재인 대표의 결단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표의 결단이 없으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근데 이 문 대표를 흔드는 이 세력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문 대표가 계속 견디고 안아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견처럼 어떤 획기적인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건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분당을 해서 서로 쪼개진다라고 하더라도 호남 같은 뭐 크게 총선이라는 상황에 염두에 둘 때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호남 지역 같은 데서는 서로 경쟁 체제로 갈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천정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쟁을 한 것처럼 호남 지역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식의 야당 간의 경쟁 체제를 유지를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실 뭐 또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서로 연합을 하는 게 보통 일상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어제 원수가 또 뭐 오늘의 친구가 되고 그런 그렇죠. 것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분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이 분당 세력이 결국은 중점적인 건 호남이고 그 다음은 서울이거든요. 서울 경기죠. 수도권이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뭐 분당 해가지고 경상도에서 당선시킬 겁니까? 충청도에서 당선시킬 겁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은 어쨌든 새누리한테 표는 안 줄 것이니까 예. 또 서울이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혹은 인물에 따라서 충분히 연합도 가능하다. 그렇게 봤을 때 나쁠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한국 정치 구조가 이제 확 바뀌는 건데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상 또 이념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1야당이라고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새정치연합에 투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잘해서 투표해 준 거 아니잖아요. 새누리가 싫고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는 제3정당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한테 계속 표를 던졌는데 이게 쪼개지면 이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념과 어떤 그게 맞는 쪽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표할 때 고민하지 않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분열 사태를 오히려 그 호기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또 그렇게 보는 게 계속 제가 뭐 이제 나가라고 말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발판으로 문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 총선을 그걸 바탕으로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방송, 그러니까 제가 하는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지만 문 대표가 총선 전에 이번에 내가 날 믿고 날 따라와 달라, 공천권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지면 난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하지 않는 이상 공천에서 이기기 힘들다. 그리고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 대표의 참모진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여야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향식 공천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당내 갈등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 상향식 공천을 해서 과연 제대로 당 대표의 리더십이 서겠느냐, 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대표의 힘을 그냥 뺏는 거죠. 대표 힘이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상향식 공천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도 4군데 다 지역위원장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상향식 공천입니까? 그럼 누구나 다 지역위원장 하려고 그러죠. 그럼 정치 신인이 정치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이제 시민들이 이동경 작가가 새정치연합 공천을 받아서 나가기를 원한다. 그건 제가 가면 이기겠습니까? 지역위원장한테 못 이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또 완벽한 상향식 공천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지역위원장이 아주 쉽게 당선이 되면 본선에 나가서 이기기도 상당히 힘들다. 인물론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고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꼭 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전략 공천을 하든 뭐 구태임을 쓰든 어쨌든 이기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4개 지역구도 마찬가지죠. 이겼으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지만 이겼으면 이렇게 문재인 흔들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공천도 꼭 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전략 공천 할 때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졌지만 사실 뭐 광주 같은 경우 천정배 의원이라고 하는 인물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기기 어려웠다. 물론 또 거기에다가 천정배 의원과 대적을 시킨 후보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향식 공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탈당 경험도 있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약한 후보가 나왔다는 거, 그게 결국은 이제 상향식 공천의 문제에서 또 기인했다는 거고요. 또 뭐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은 졌지만 보면은 지난 2012년 선거 때보다도 오히려 더 큰 차이로 그렇죠. 졌거든요. 그것은 결국 역시 이것도 상향식 공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뭐 결국은 뭐 문 대표 그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뭐 자기는 간섭하지 않겠다 웬만하면은,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당대표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비판을 좀 덜 먹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상향식 공천을 해서 지든 전략 공천을 해서 지든 욕먹는 건 똑같습니다. 뭐 상향식 공천에 졌으니까 욕을 덜 할 것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선거 패배 책임은 당대표가 제일 지는 건 맞는 겁니다. 근데 졌기 때문에 내려오라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뭐 졌는 거 책임을 지는 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성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은수미 후보가 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누구나 다 은수미 후보가 나갔으면 뭐 이겼다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좀 더 나은 표를 얻었을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지도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왜 졌냐? 결국은 이 지역위원장들은 자기 조직이 있어요. 그 지역위원회에. 그 조직들이 움직이는데 다른 데서 온 사람이 그 조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은 상향식 공천, 상향식 경선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 상향식 공천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기득권 세력들의 뭐 자기 기득권 지키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서 비노 세력 혹은 뭐 호남의 보수 세력 당내, 새정치민주연합 내 이 세력들이 문재인 대표에게만 일방적으로 또 책임을 자꾸 묻는 것도 약간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소위 동교동계라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선거 전에 이미 흔들었습니까? 그래서 뭐 동교동계가 지금 언제적 동교동계인데 저는 그 대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우리 방송을 할 때 이상돈 교수가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야당은 지금 너무 과거를 먹고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사실 이미 10년 전 사람들입니다. 1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언제적 동교동계인데 지금 동교동계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뭐 지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하여튼 염증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새누리당이나 또 보수 언론에서 그걸 또 조장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문 대표가 대표에 있으면 아마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 사건 논란이 터졌을 때 새누리당에서 갖고 온 게 NLL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성완종 게이트 터졌을 때도 사면 논란을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계속 참여정부의 문제점을 들고 와서 이거를 논란을 증폭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문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참여정부 사람이니까. 그럼 대처를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대처를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갖고 올 거란 말이죠. 또 이번에 뭐 박상욱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만. 이제 박상욱 대법관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한명숙 총리 재판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명숙 총리 유죄가 나면 이걸로 또 문 대표를 흔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옛날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나올 때 문 대표가 좀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주의의 상의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NLL 논란도 그렇고 사면 문제도 그렇고 문 대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너무 앞서 나가서 언론을 통하든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진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는 정말 당시 핵심 인사들하고 또 의논도 좀 하고 또 지금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노 혹은 반노라는 사람들이 문 대표가 흔든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만 보더라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친노가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대의원 당원 투표에서는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보면 이 당이란 건 대의원하고 당원이 중심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의원, 당원 중심에서 가는 건데 대의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국회의원이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선거 결과가 박지원이 이긴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노가 새정치연합을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흔들기가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은 당원 대의원들이 너무 노쇠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도 노쇠한 건 마찬가지만 그것은 그 새정치민주연합뿐만이 아니에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들이 노쇠한 건 지금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 빼고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변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원 씨 불러가지고 홍보기획에서 뭐 당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다든가, 이거 만약에 새정치연합에서 누가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절대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바꾸고 뭐 손수조 씨라든가 이런 이준석이라든가 젊은 피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노쇠한 이미지 바꾸고 이런 행동들 자꾸 하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 국회의원도 노쇠했고 그런 젊은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예, 그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표 흔들기와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DJ 이후죠, 사실은. DJ 이후에 그 야권이 지금 현재의 야권이 선거에서 패배만 하면 참 대표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돼서 계속 물러났죠. 이런 형태가 나타났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당내 대표의 리더십이 불안정하다.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방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뭐 당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혹은 새로운 인사를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한 리더십, 당대표의 리더십이 보장이 돼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정파들이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파도 아니죠, 계파죠, 이게. 그냥 인물 위주로 한 계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에 그 문재인 대표 흔들기가 벌어지니까 문재인 대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당 중진들이라든지 뭐 또 이 계파 대표들 또 모아서 얘기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모든 계파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당이 어디에 있어요? 네,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계속해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왜 합니까? 마지막 최고 결정기구잖아요. 거기서 결정된 모든 게 결정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결정 나오면 또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왜 하냐, 이렇게. 그러면은 당대표가 왜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조정해줘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박근혜라든가 김무성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금 야권은 그게 안 된다. 과거 김대중 같은 사람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예전 상김처럼 뭐 공천권 쥐고 돈 오른손에 공천권 쥐고 왼손에 돈 쥐고 흔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임에도 뭐 조금 강력한 그런 포스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호남 왜 지금 문 대표 체제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호남 소외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인물론이라고 봐요. 호남에 차세대 인물이 없다. DJ 이후에 차세대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번 광주 선거에서도 천정배를 찍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젊은 피 중에 차세대 인물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호남에 조금 그런 경쟁력 있는 차세대 정치인들을 전략 공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김강진 의원 같으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뭐 모든 국민한테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비례대표니까 그런 사람을 경선시키지 말고 경선에 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전략 공천에서 뭐 곡성 순천 이런데 시켜서 이정현 후보랑 맞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스포트라이트 거기 집중되잖아요. 과연 젊음의 김강진이 이길 것인가? 30대에 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 오른팔 이정현이 이길 것인가? 재밌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만들 줄 알아라.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문 대표가 전략공천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또 호남에서 곡성 순천 지역구 를 지역위원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 반대하겠죠. 그러겠죠. 이걸 뚫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기자님 여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의 신진 정치 세력을 좀 넣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단순히 지금 이게 상향식 공천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갈이를 하는데 단순히 뭐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갈이하는 것도 또 반대고요. 뭐 혹은 뭐 한때 잘 나갔던 뭐 관료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충원하는 것도 반대예요. 지금 보면 호남 출신 인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새로운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인재 발굴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요. 현재 있는 인물들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경선해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해서 다음 인물을 뭐 공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짜로 당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전략 공천해야만 실질적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은 천정배 의원이 당선이 됐지만요. 물론 천정배 의원도 이번에 뭐 호남 정치를 내세우고 뭐 뉴 DJ를 내세우고 이러면서 분명히 지역주의에 기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천정배 의원의 어떤 개혁적인 성향도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새로운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 이제 거의 뭐 전 100% 확실하게 보는데 새누리당이 공천을 먼저 할 겁니다. 먼저 하면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공천하는지를 보고 또 공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한나라당이 공천을 늦게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을 할 때. 그 당시 여당이 먼저 공천을 하면 거기에 맞는 그렇죠. 예, 맞춤형 인물 공천을 했거든요. 예. 예, 싸워서 이길만 하다. 그럼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전략 공천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략 공천은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젊은 피 수혈론, 인재 영입해서 또 하나는 중진 차출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진이 쉬운 데 있지 말고 어려운 데 가라는 얘기죠. 이거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전략 공천이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어떤 인물들을 어디에 공천했는지 보고 거기에 표적 공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지역은 반드시 이기겠다. 예를 들면 글쎄 뭐 김문수 전 도지사가 뭐 내년 총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의원 같으면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누구를 딱 거기에 맞는 인물을 보낸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 필요하려면 당을 조금 장악하지 않고 있으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계파들이 나도 한 자리 줘, 나도 한 자리 줘 이렇게 하면 계파 나눠먹기거든요. 예. 그렇게 나눠먹기 하다 보면 못 이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새정치연합이 4분 오열된 이 사태가 문재인 대표한테는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다. 사실 거기에 문 대표의 어떤 운명도 그렇죠. 예, 지금 좌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이 위기를 잘 타개해 나간다라면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권을 향한 꿈도 여기서 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심하게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권은요 강력한 권력용, 강력한 권력 의지가 없으면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DJ는 대통령병 환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문 대표한테 과연 그런 의지가 있을까라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그 강력한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게 단순히 독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을 잘 이끌어가자. 이게 원칙과 철학에 맞다라면은 대표가 이걸 추진을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의라든지 이런 당의 공식 기구에서 이게 결정이 난다라면 누구나 다 따르는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뒤에도 개파 리더들이 그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제 딴소리 하고요. 혹은 뭐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도 딴소리 하고 이런 것들이 또 그대로 용납이 되는 사실 이게 해당 행위거든요. 해당 이게. 행위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당기에 맞게 당기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좀 그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문 대표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이제 홍보위원장 영입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조동원 씨 같은 우리가 2012년 대선에 진 것은 홍보를 잘못했다. 그래서 정말 역량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걸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했죠. 못했는데 그 밑에 부위원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다 개파 나눠먹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김학렬께 한 명 주고 누구 한 명 주고 이렇게 해서 뭔 정당이 되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대표가 된 뒤에 첫 인사도 뭐 그런 시가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개파별로 지금 또 친노라고 불리는 인사를 임명하면 벌떼처럼 일어날 게 뻔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당이 아무것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대한정당도 아니고 정말 새누리당 이중대로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친노 패권주의 욕을 들을 바에는 제대로 하고서라도 욕을 먹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전부 다 나눠주기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 제대로 관철을 못하고 인사권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친노 패권주의 얘기만 듣고 그런 식으로 난타당하다가 무너질 경우에 야당의 미래도 없지만은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그렇죠.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라면 뭐 그게 독재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철학, 가치관, 정치적 이념, 입장을 가지고서 분명히 그 정당을 이끌어야 되죠. 그런 상황이 될 때 오히려 이게 책임 정치가 되는 게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문 대표도 잘못한 게 많죠. 그러니까 문 대표를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표 흔들기는 굉장히 무리한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의 행동은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바로 윤리위가 소집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 분당 얘기까지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지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은 앞으로도 더더욱 시끄러울 거고 4분 5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걸 막을 방법은
문 대표가 조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지금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사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표도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친노나 비노나 이념적으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은 이 문재인 대표가 요즘 새로 대표가 된 뒤에 소득주도 성장론 이걸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표가 된 지 이제 뭐 3개월이 됐는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그 구호 이외에 그걸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안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지 다시 말해서 그런 구호에 문 대표가 새로 내세운 구호에 맞는 인물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주변에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모진은 개편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이 참모진은 2012년 대선도 실패한 참모진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도 실패한 참모진이잖아요. 저는 이 참모진을 가릴 필요가 있고 지금도 시기가 좋은 게 어쨌든 그 반노 비노로 가는 집단에서 비선 의혹을 제기해서 그 사람들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좀 바꿔가지고 좀 정말 괜찮은 참모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참모진 가지고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은 문 대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야권 정치인들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지금 386 세대가 대표적인 예겠지만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거 하나로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게 많거든요. 아까 뭐 동교동계 하면은 마찬가지로 DJ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동교동계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한 게 사실 이제 386 세대. 뭐 이런 세대들이 다 민주화 운동 한때 했던 걸로 뭐 한 10년, 20년을 쉽게 말하면 울거먹고 지내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도 좋지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밖에 나가서 장외에서 이 거리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이제 주로 그런 쪽에 많이 매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좀 안타깝지만은 이 나라 정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전망 뭐 그런 고민은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쭉 반대만 했던 분들이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예. 새로운 걸 비전을 제시하는 건 좀 어렵게 보이는데 더 문제는 이분들이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 했고 남들은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했다고 생각하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예전에 민주화 운동 그냥 그걸 가슴에 훈장으로 안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 이렇게 흑백놀이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도 지금 이 시점이 되었다라면 한 번 정도 진정한 세대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동교동계가 지금 어느 쪽 동교동계인데 네. 지금 이 거론이 된다는 자체가요. 권오갑 전 의원이 지금 한 80세 됐나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뭐 박지원 의원도 지금 상당히 연령이 70이 넘었죠. 예, 70이 넘었죠. 이런 동교동계 얘기가 지금 거론된다는 것도 좀 우습고요. 그다음에 386에 대해서도 이미 과거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그렇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느낌들을 솔직히 별로 못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새정치민주연합 출신들 국회의원 출신들을 보면요 다 이명박 아웃, 박근혜 반대. 이게 정권 심판론만 한 거예요. 그렇죠. 또 그걸 그분들의 주특기입니다. 그걸 잘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정권 교체를 못 한다는 얘기죠. 정권 교체를 하려면 정말 그 유권자들 가슴에 박힐 수 있는 혹은 내 삶의 유권자의 삶이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도 정권 심판론을 제일 앞에 들고 나왔으니까 그건 늘상 가야 되는 거고 그건 말고 다른 거 당면 과제가 뭔지 던져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매번 지는 것 같고 어쨌든 그 문 대표가 뭐 이번에 위기이자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문 대표가 주위 사람들하고 잘 의논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당은 정말 계속해서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 반사 이익은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야당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책연구소거든요. 지금 정치자금법에 의하면은 이 정책연구소를 의무적으로 각 정당 만들어라고 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여의도 연구소인가요?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론 분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정확성이 높아서요. 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치고 나가자라는 방향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야당의 정책연구소는 지금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여의도 연구소가 어떤 것이냐면요. 저번에 왜 여의도 연구소장을 누구로 임명하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4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는 여론조사 그 결과로 공천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왜 그러면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냐? 거기 그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잘 맞추니까.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나온 여론조사보다 여의도 연구소에 나온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선거 직전에 거기서 어떻게 나왔대 서로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당원도 물어봐요. 야당원도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증권과 찌라시처럼 이렇게 돌고 이렇게 되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정말 필요해요. 근데 왜 그걸 못하냐?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새누리당은 너무 오랫동안 여기 투자를 해서 여의도 연구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새정치라면 있긴 있어요. 뭐 을지로위원회라든가 민주정책연구소라든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인물을 거기다 박아놓지도 못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 혹은 차차기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돈을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정의당 소속된 스타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팟캐스트를 해서 자기 정책을 홍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새정치하면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런데 나와달라고 해도 시큰둥하고 그게 정말 정치를 조중동 보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헛발질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선 달래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마음을 달래주고 그러니까 집토끼를 단도리 해놓고 산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조중동 보고 정치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가르고 있는 거죠. 조중동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친노 강성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성 의원들 조금만 말 한마디 하면 손가락 찍고 낙인 찍고 이렇게 싸움시키고 말 조심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니네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더 박수치고 환호하는 야권 지지자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의도 연구소 같은 정책연구소 혹은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거. 팟캐스트 같은 거는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팟캐스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그 청취자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가 왜 좋냐면 이게 거의 주 청취자층이 20대, 30대, 40대잖아요. 이 사람들은 차차기도 계속해서 야권을 찍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못 가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인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노유진처럼 만들면 노유진보다 더 저는 활성화의 풍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고 제가 이용마의 한국정치를 위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면 최고위원회의에도 이게 지금 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봐요. 통과가 되면 이런 데서 조금 더 많은 투자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어요. 뭐 이게 분석된 거나 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 젊은 층이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낮은 편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물론 그 60대 이상 그 분들 중에서 보면은 과거 이제 박정희의 어떤 그 후광 효과, 박정희에 대한 아직도 그 아련한 기억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새누리당을 많이 지지하기도 하지만 이제 특징적인 게 50대란 말이에요. 50대라고 하면은 이 50대 전반 세대 같은 경우는 386 초기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 386 초기 세대가 50대로 진입했는데 그 진보적이라는 386 세대들이 진입한 50대가 지난번에 보면은 새누리당에 대한 그 지지를 훨씬 많이 보이는 이런 현상.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이게 단순히 그 연령 효과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 현상일까? 뭐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20, 30대나 40대 정도 되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를 못 보냅니다. 그래 이제 막연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당 쪽에 지지를 보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당 행태를 보면은 달라지는 게 없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봤더니 아 쟤네에 대한 기대도 이게 허상이었구나.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저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현상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뽑고 싶은 정당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수로 보면요, 20대, 30대, 40대가 5, 60대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은데도 이 세대 간 투표를 한 대로 지는 이유는 60대 이상은 몰표를 주는 거고 80% 이상, 70% 이상 투표를 하는 거고 20, 30, 40대는 절반도 투표를 안 하니까 그래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야권 성향의 이 젊은 층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정당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정말 잡탕 야당이나 새누리당 이중대 소리 듣고 있으니까 누가 거기를 뽑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다만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때는 관심이 많이 가지니까 그때라도 좀 우리가 이 정당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이제 2002년에 노무현 찍었던 사람들이 딱 10년 지나서 2012년에 왜 박근혜로 돌아섰느냐. 그때 40대가 50대 됐는데 50대가 박근혜 표 훨씬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뭐 나이가 들어서 보수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노무현 바람이라는 것도 있었고 내가 노무현을 찍어주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생각 뭐 이런 게 환상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그 환상 그 희망을 못 채워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돌아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당이 집권을 하려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후보가 되면서 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뿐만 아니라 과업까지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가 반 DJ는 아니지만 나 DJ를 승계를 하기는 하는데 DJ의 과업까지 내가 짊어지고 뛰어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서는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반노 감정을 가졌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정권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실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야당이 과연 집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야당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표장에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뛰어넘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문 대표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도 우리가 간과한 게 있는데 언론 지형이죠. 언론 지형이 너무 지금 잘못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대 간 투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장년층 세대는 기존의 언론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마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식당 가면 다 소위 말하는 TV에서만 틀어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은데 젊은 층들은 그나마 인터넷도 많이 보고 휴대폰도 많이 보고 하니까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정치연합이 언론 탓만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어쨌든 이 언론 환경으로 치러지는 게 내년 총선이고 내후년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그게 정치인이고 그게 정책 정당이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2012년 대선까지는 왜 국회의원들,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종편 출연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거부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당을 홍보를 하고 또 그럴 필요도 좀 있다고 봐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 이동영 작가랑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갈 길이 앞으로도 한참 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3번의 죽을 고비를 언급했던 문재인 대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원래 위기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닥치는 법이지요. 하지만 위기는 또 기회라고 합니다. 이번 위기 상황에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와 야당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